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6월 새로운 한 달이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워낙 힘겨운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나름의 반등세가 명확한 지금의 상황이 좀 더 반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메이저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소식들을 하나둘 더해주면서 안정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32,000달러 주변에서 매물대 소화에 나서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3만 달러 지지는 확실하게 받아주고 있는 만큼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35,000달러까지 무난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하반기 어느 시점에 이더리움 2.0으로의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시장에서 하나둘 호재성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소로스의 펀드 매니저가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성을 언급하면서 이더리움이 결국 비트코인을 앞설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제시했고,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하기도 하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표적인 금융기업으로 꼽히는 피델리티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피델리티가 이제 비트코인을 넘어서 이더리움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됩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오는 8월에 XRP 레저와 아발란체 브릿지가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XRP 레저의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이 증대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이게 또 가장 빠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불리기도 하는 아발란체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 소송과 관련해서는 6월 7일에 양측의 오프라인 법정 공방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첫 번째 사안은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 변호사 비밀 유지권을 둘러싼 공방인데 드디어 본 게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6월에도 인플레이션 이슈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불러서 얘기한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상 지금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연준의 무능으로 인한 것, 그러니까 백악관의 무능이 아니라 이건 연준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 떠넘기기 시기의 멘트를 강조했습니다. 중간선거 앞두고 지금의 이 모든 책임을 제롬 파월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를 의도적으로 펼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6월 FOMC 회의 앞두고 연준으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 골아픈 상황이 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꿈틀거린다라는 점은 지난 한 달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인 만큼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의 전망처럼 이번 여름 즈음에 이어질 수 있는 강세장을 앞두고 6월 한 달 동안 의미 있는 반전의 계기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32,000달러 돌파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잘 뚫어내고 지지를 받아낼 경우에 35,000달러까지 쉽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17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더 상승해서 46.8%를 넘어섰는데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중심의 반등 장세가 얼마나 더 강력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도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안도랠리가 33,000달러와 35,000달러 구간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매수 세력이 과매도 조건에서 반응하고 있지만 상승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단기 하락세를 돌파하고 3만 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몇 주 동안 과매도 수치를 기록한 뒤에 안도 랠리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33,000달러와 35,000달러 사이의 저항은 상승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일간 RSI는 지난 2주 동안 과매도 수준에서 상승해서 가격 모멘텀 상승을 뒷받침했다. 14일 RSI는 현재 중립이고 안도 랠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인 매수세가 더 강력하게 달라붙어야 상승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주간 RSI는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과매도 상태인데 이번에는 장기 모멘텀이 크게 상실돼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반등 예측을 얼추 적중시킨 강세론자들의 강세 전망 여전합니다. 먼저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8월에 8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파동의 구조가 그걸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과거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할 때 모두 6번의 파동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파동에 불과한 만큼 2023년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랠리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 최근 들어서 앞으로 2년 동안 비트코인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랠리가 펼쳐질까 싶다가도 이렇게 되면 또 얼마나 좋을까 싶다가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슈의 경우에는 2013년 상황과 지금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라면서 더블 바텀을 찍은 점, 또 중간 조정이 발생한 점, 그리고 나서 엄청난 랠리를 벌였다라는 점, 2013년에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지금과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게 엄청난 랠리, 이거 하나뿐이라는 건데 2013년에도 우리는 가짜 직선 이탈 상황을 봤었는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을지 모른다. 비트코인의 마지막 파동을 볼 수 있게 돼서 흥분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페이크아웃 상황이 2013년과 유사하고 이제 남은 건 엄청난 파동의 랠리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예상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C 퓨엘의 경우에는 다소 무시무시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 버블 붕괴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찍은 다음에 강력한 약세 충동이 발생하면서 크립토 버블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닷컴 버블 당시 그랬던 것처럼 알트코인들은 90에서 95% 이 하락 충격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놓고 90에서 95% 근거가 뭐냐, 숫자만 던지는 것 아니냐, 이런 댓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지점은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면 일단 이번에는 상당 부분 익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속적인 상승 패턴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크립토 버블 이슈 언제나 등장했던 것이고 실제로 버블이 터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번 테라 사태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그러니까 다가올 비트코인의 신고가 달성 즈음에는 어느 정도의 중간 정리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요즘 테라 사태 이후에 이런 생각도 강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때 중간 정리 한번 하고 이후에 폭락이 혹시라도 현실화가 된다면 이때부터 다음 반감기 직전까지 이 기간을 매직 기간으로 보고 추가 대응을 하면 어떨까, 지금은 이 정도 단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 흐름 바라보시면서 최악의 상황 또 최상의 상황, 이 두 가지 모두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 마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늘상 그랬듯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은 뒤에는 엄청난 폭락 함께 벌어졌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런 분석도 있더라. 특히 크립토 버블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들만 하면 튀어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6월 8일 롭스텐 테스트넷에서의 병합이, 이 테스트 병합이 이루어진다는 점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었는데 확실히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이걸 돈 되는 걸로 바라보고 대응에 나선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 피델리티의 자회사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이더리움 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사실 진짜 뻔하면서도 당연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2.0 시대가 되면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서의 이더 가치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이더 수요가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더리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피델리티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산업의 진짜 진심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횡보는 언제나 늘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2019년부터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장외 마켓에서 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퇴직연금에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계획을 밝혀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피델리티는 미국 퇴직연금 401k 전체 운용자산의 3분의 1을 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하고 이걸 홀딩하고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진심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로스의 펀드 매니저가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 이런 멘트를 남긴 것도 눈에 띕니다. 소로스의 280억 달러 규모의 패밀리 펀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던 피츠패트릭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암호화폐는 이미 주류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세계적 경기 침체 위험 속에서도 건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더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관심을 끌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더 앞서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로스 펀드의 경우에는 현재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추후에 이더리움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멘트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소식들이 몇 가지 전해졌습니다. 먼저 오는 8월 말까지 XRP 레저와 아발란체 사이의 브릿지를 노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에이펙스가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브릿지가 출시된 뒤에는 XRP 레저 이용자는 XRP를 XRP 레저에서 아발란체와 기타 EVM 호환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XRP 레저의 상호 운용성이 강화된다는 점과 더불어서 그 대상이 가장 빠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평가받는 아발란체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XRP 레저는 지난 3월 멀티체인을 통해서 이더리움과 폴리곤 등과 연결돼 상호 운용성이 강화된다는 점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XRP 레저의 확장성이 강화된다는 점은 언제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양측이 가장 뜨겁게 다투고 있는 이슈가 바로 변호사 비밀 유지권,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SEC는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밝힌 힌먼 스피치가 SEC 변호인의 조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해당해서 공개할 수 없다, 기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도 않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반면, 리플 측은 이건 힌먼 스피치 공개와 전혀 상관없다, 기밀 공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서면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반박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현지 시간으로 6월 7일 오후 3시에 법정에서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열겠다라면서 스케줄 통보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핵심 사안은 2018년 6월 18일에 진행됐던 힌먼 스피치가 SEC 내부 문서로서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해당하는지를 토론하겠다라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법정에서 물어뜯는 공방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낡은 방식이지만 직접 만나서 싸우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 이래야 피가 돈다, 6월 7일 게임은 시작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법정 토론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엄청 멀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약식 재판 브리핑은 9월 13일에 시작해서 11월 15일에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시작 지점에 불과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연내 종료 가능성이 있고, 소송 이후에 리플은 IPO에 나설 것이란 점까지 최근 다시 한번 공표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남은 올해 하반기는 리플의 미래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전환기적인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이슈는 6월 한 달 내내 지금까지처럼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자신의 전망이 잘못됐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할지 몰랐다, 이런 나름의 고백을 제시했습니다. 연준 의장까지 지낸 재무장관이 이 정도로 예측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진짜 능력이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진짜 초유의 사태여서 누가 저 자리에 있어서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건지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회복할 것이다, 이런 낙관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런 옐런 장관의 멘트보다 더 주목을 끈 것은 단연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이 내용 보면 이게 참 묘한데,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밝히면서 연준의 주도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주문을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을 존중해라, 독립성을 존중해라, 나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다소 맥이 빠지면서도 책임 떠넘기기의 뉘앙스를 시전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연준이 독립적으로 정책 결정을 통해서 대응해 온 것인 만큼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책임 역시 오롯이 연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월 의장 소환은 그만큼 백악관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과연 금리 핸들링 이외에 또 어떤 정책 능력을 미국 행정부가 보여줄 수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6월 시장 대응 전략도 잘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